예, 살짝 지나갔지만 김한진 박사님 화면 나오기 전에 키워드들이 지금 얘기를 말해주네요. 여러 핵심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는데요. 예, 걱정은 사실 여전한데 네. 예, 이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텝입니다. 빅스텝. 그동안에 이제 25bp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50bp 빅스텝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제롬 파월은 단계적으로 갈 거야. 얼마 전까지 그랬다가 이번 주 그 컨퍼런스 나와가서는 빅스텝 얘기를 또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예. 통화정책 회의 때만 해도 뭐 빅스텝 얘기를 좀 아꼈는데 네. 뭐 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50bp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세인트루이스 총재 제임스 블라드가 이제 주장한 그분은 워낙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뭐 투표권이 있습니다. 올해 한 4번에서 5번 네. 최소한 올려서 연말에 연준의 정책 금리를 3.15%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파월 의장의 뭐 어쨌든 기조가 톤이 제임스 블라드 쪽으로 좀 약간 그러게요. 네, 최고의 매파 쪽으로 이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죠. 뭐 그 정도로 연준이 지금 뭐 물불 안 가리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제롬 파월은 상당히 시장 친화적이다. 네, 소위 이제 시장을 막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해도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 시장 친화적이고요. 이런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요. 오르는 것 자체보다도 또 10년물과 소위 2년물, 10년물과 3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차가 바싹 붙어가지고 네. 경기 침체에 그게 전조라면서요. 네, 통상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완전히 역전될 정도로 붙어버리거나 혹은 역전되면 뭐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보다는 조금 시차가 네, 있긴 뭐 하더군요. 한 3개월, 뭐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음. 후에는 경기가 침체됩니다. 이게 아마 채권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시장 참여자들의 경기에 네. 대한 전망, 인플레에 대한 전망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좀 신뢰성은 있습니다. 뭐 사실 장단기 금리 차는 지금 경기 선행지수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각국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를 훼손하지 않고 경기는 진짜 경기대로 좋고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고 그런 두 가지의 모순된 조합이 가능할까? 연준도 아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를 희생해서 훼손해서 조금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거든요. 50bp 빅스텝도 이제 그런 취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경기 탄력은 지금 경기 침체 6개월 후에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느냐 혹은 내년부터 경기 침체로 가느냐 이 논쟁을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말씀하셨듯이 경기는 괜찮을 거야라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나중에 틀릴지언정 지금은 경기는 괜찮다. 하지만 분명한 팩트는 경기 탄력, 즉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도 원래 당초에는 막 3% 언저리로 봤는데 지금 2.8, 또 2.6 뭐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아마 2.5% 정도로 맞춰지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더 내려갈 수도 있죠. 하지만 경기 침체로 간다. 이게 극단적인 뭐 경기 침체론 이걸 지금부터 속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지표로서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10년물과 통상 2년물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격차가 20bp 차로 지금 줄어들었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상황을 그런 차트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프레드라는 그 미국 지역 세인트루이스 연은인가요? 네, 거기 맞습니다. 보면 잘 나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간다. 지금도 예정되어 있는데 50bp씩 만약에 올려서 속도를 가하게 되면 국내 경제도 국내는 금리를 올리는데 국내
또 새 정부나 이런 데 대한 또 뭐 이제 하는 총재도 새로 임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 정책 부담감도 좀 있겠습니다. 네, 제일 큰 거는 어쨌든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미국도 지금 모기지 금리가 4.7%까지 올랐습니다. 네. 30년 고정금리인데 거의 뭐 아주 뭐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글로벌 금리도 오르고 또 한은이 또 앞으로 올해 한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코픽스 금리, 기준 금리를 통해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내구재 혹은 대표적인 내구재인 주택 수요의 감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수요 위축 그리고 수요 위축이 되기 때문에 또 인플레가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적정한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건데요. 아무래도 새 정부는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 통화 긴축 시기에 이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어떠한 애로사항이 많겠죠. 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방향성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했고요. 김한진 박사님과 알아보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계속 에너지 유가 문제, 우리가 원자재 문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식량 위기로까지 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식량, 뭐 비료, 곡물 가격 다 오르는데 유엔에서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다 이렇게 식량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군요. 네, 지금 뭐 물가를 조정한 수치나 아니면 그 명목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냥 눈으로 보는 가격. 네. 모두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래서 FAO라고 이제 유엔 산하에 네. 식량 농업 그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료품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데 뭐 지금 거의 100년 만에 최고고요. 네, 그리고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전쟁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밀 가격은 뭐 작년 뭐 한 1년 전 대비로는 한 70% 올랐는데 예.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뭐 곡물 원자재고요.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뭐 그 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분의 1 그리고 뭐 옥수수 같은 경우도 한 뭐 10% 넘는데 최소한 뭐 지금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의 곡물 생산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흑해 연안이 이제 이 곡물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항구인데 대부분의 지금 세계 도시가 다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해로 이제 지금 계속 포탄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파종이 이제 4월에서 5월인데 지금 피난을 가느라고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그리고 또 비료 가격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한 40%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력난 이런 것 때문에 이 파종이 뭐 거의 100% 정상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곡물 가격 상승은 전쟁이 끝나도 포송이 멈춰도 하반기까지 계속될 그렇죠. 가능성이 네. 높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국이 가뭄이고요. 또 중국은 홍수고 그래서 밀 비롯해서 그래도 생산량이 많은 지역의 기후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제한 걱정이네요. 수준이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지난 2001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시리아 이런 쪽에 그 어쨌든 북아프리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히 우크라이나 어떤 밀을 거의 한 80%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빈국들이 네, 또 아프리카 쪽이 특히 그죠? 북아프리카 쪽.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그 경제가 지금 올해 안 좋을 것 같고, 뭐 가뜩이나 뭐 정부, 반정부 이렇게 뭐 이렇게 내전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이런 국가들이 조금 지정학적 계속 소음을 내면서 좀 불행한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산물 가격은 총성이 멈춰도 계속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거다라는 네.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소위 뭐 전쟁이 끝나도 거기를 다시 정리해서 농사를 짓고 그게 수확하기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공급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네.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뭐 유가나 에너지 인플레이션, 지금 곡물 가격 에그플레이션 이런 현상이 결국은 장기화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려가 되고요. 그랬을 때 특별히 이제 개도국이 이제 어려울 수 있다. 아프리카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래서 개도국 몇 개가 뭐 부도 사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일단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면서 어쨌든 환율이 폭등하고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 또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네. 그러면서 어쨌든 뭐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조금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격차,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격차, 이런 뭐 좀 소득이 높은 국가와 저소득 국가, 빈곤 국가의 어떤 격차, 이런 부분들이 올해 더 극심하게 진행되면서 좀 이게 뭐 당장은 뭐 세계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에 충격은 안 주겠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면 이래저래 돌고 돌아서 선진국마저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미국마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올해 세계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주요 기관들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뭐 전쟁 때문에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세 번째는요. 이게 뭐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상승 이런 건데요. 유럽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이제 금지하는, 이제 금수라는 게 그겁니까?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네. 움직임들이 지금 있다는 건데요. 일단 유럽 내에서도 러시아산 원유를 당장 수입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또 뭐 독일 같은 데는 상황 보면서 하자 이렇게 좀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은 뭐 사실 답답하죠. 네. 이게 워낙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고 네. 또 유럽 내에서도 선진국 중에 서유럽 중에서 그 원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좀 낮은 나라입니다. 프랑스가 제일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장 타격이 큰 나라죠. 사실 미국은 뭐 약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뭐 러시아 석유 수요가 한 3% 정도 수입 비중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유럽 전체는 뭐 한 20%에서 25%, 독일은 특히 높고, 그래서 독일과 헝가리가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그리고 살상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비인도적인 그런 전쟁을 러시아가 더 감행하면 그때 금수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 벌기로 갔습니다. 그만큼 괴로운 거죠. 러시아가 밉기는 하고 제재를 해야 되겠는데 어찌할 수 없는. 네, 현실적으로는 뭐 경제에 너무 충격이 크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조금 뭐 한숨 돌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 만약에 유럽마저 전체적인 금수 조치가 일어난다면 유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에너지 정책이 정말 중요하네요. 유럽이 정말 러시아가 물론 이럴 줄 몰랐겠지만 네, 몰랐죠. 너무 그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나 원유 의존도가 높아진 게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잘해서 물러난 메르켈 총리를 소환해가지고 욕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써가지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금수 조치에 대한 논의들, 그다음에 내일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가거든요. 네, 이런 맞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면 유가는 당분간 이 지금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겁니까? 유가 전망 좀 해주세요. 네. 네, 작년 WTI 기준 배럴당 평균 유가가 69불, 뭐 한 70불 정도라고 보면 올해 이제 한 몇 불 정도에서 뭐 연초에 뭐 약간 폭등하더라도 뭐 다시 이제 뭐 전쟁 포성이 멈추면서 이제 1분기를 피크로 2분기 쭉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올해 평균 유가를 한 90불 정도로 볼 수 있다. 네, 그 정도면 작년 대비로는 평균 유가로 한 30%, 그래도 30% 상승입니다.
적지 않은 상승폭이지만 제 계산으로는 그 정도는 세계 경제가 조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 유가를 저는 이제 조금 베이스 시나리오로 총성이 조금 곧 멈춘다. 러시아도 돈도 다 떨어지고 포탄도 없으니까 총성이 멈추면 뭐 어쨌든 2분기 평균 유가는 1분기 대비 한 8% 정도 떨어지고 87, 67달러. 3분기는 1분기보다도 한 14, 5% 떨어지고 한 80불 대 뭐 언저리.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한 77불 뭐 이렇게 떨어지면 전체 평균 올해 유가는 작년 대비 그래도 한 30% 선에서 이제 방어하는 거죠. 방어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가 상승과 이런 부분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게 수요가 일단 둔화될 거거든요. 유가가 더 오르면. 유가가 뭐 예를 들어 평균 유가가 120불 이렇게 치솟으면 수요가 둔화돼서 결국에는 하반기에 유가가 떨어질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정도의 유가에서는 지금 셰일 오일의 뭐 평균 어떤 채산성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시차는 있습니다. 채굴을 하는데 리그 수가 늘어나는 데는 시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셰일 오일 공급이 일어날 거고요. 또 심해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채산성이 낮아서 채굴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다 뚫리기 때문에 공급 요인이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뭐 일단 당장 사우디 그리고 이란 이런 정도 이렇게 이제 좀 그 서방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에 네. 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1분기가 피크지 않을까. 유가도 변동성이 대단히 큰 네. 자산이라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엄청 과거에는 뭐 큽니다. 50, 60 가다가 이게 뭐 20달러 가고 뭐 선물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가는 걸 봤기 때문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100달러 위에서 갈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만약에 급격하게 개선되고 수요가 줄어들면 사실 급락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지금 좀 높게 잡아야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중국 스탠스를 좀,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원유 못 팔게 되니까 뭐 인도 이런 데다가 싸게 팔고 있고, 네. 뭐 중국에다가도 수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뭐 좀 어정쩡한 상황이어서, 네, 이 원자재 시장과 관련된 중국의 흐름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큰 구도를 보면 결국엔 이번에 스위프트 제재의 이제 러시아 규제가 네. 미국 중심의 어떤 법률,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 세계가 상당히 조금 놀란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약간 미국에 반대하는 각을 이루는 그러한 국가들은 어쨌든 이 시스템에 계속 종속되면 위기가 왔을 때 뭐 외환위기도 피할 수 없고 뭐 어떤 규제, 제재의 어떤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번 러시아 사태로 알았기 때문에 예. 그 대표적인 국가가 사실은 중국이죠. 중국이죠. 그래서 예. 중국은 사우디 혹은 러시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도 중국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위안화 결제 그리고 직거래 이런 쪽을 확대해 나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위안화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라는 부분은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짧게 보면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 확대는 중국에게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좀 국익을 어부지리로 네, 가져다 네. 주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중국 경제가 뭐 어쨌든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데 예. 그 고민을 조금 푸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좀 도와주고 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인도도 뭐 러시아부터 지금 수출 못하니까 원유를 뭐 30% 싸게 사고 있다든가. 네, 할인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경제에는 뭐 도움이 되는 네, 적극적으로는 네. 지원 못 해주더라도 네. 그런 걸 좀 일정 부분 사주는 게 중국 경제는 나쁘지 않네요. 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핵심 키워드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